어느 작은 산촌 마을에 연지라는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부모님과 헤어진 후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 한적한 마을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지만 연지는 신경 쓰지 않고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겼다. 어느 날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연지는 근처 산길을 따라 산책을 나섰다. 날씨는 선선했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은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러나 걸음을 한참 내디딘 후 길가에서 낡고 오래된 핸드폰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생긴 연지는 핸드폰을 주워 가까운 벤치에 앉아 살펴보기 시작했다. 핸드폰은 이미 배터리가 거의 소진된 상태였지만 화면을 켜니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다. 메시지 내용은 대체로 혼란스러웠고 다시 돌아오지 말하던가 우리 모두 사라져라는 이상한 문장들로 가득 찼다. 어느새 어두워져 버린 주변 환경은 연지에게 섬뜩한 기분을 주기 시작했다. 연지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해가 지고 길도 낯설게 변해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을 서둘러 찾아보았지만 발걸음이 이상하게도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그 낡은 핸드폰 속에서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다. 이번에는 영상 메시지였다. 연지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하자 불분명한 이미지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영상 끝부분에는 꼭 숨바꼭질을 하듯 내가 찾고 있던 게 바로 여기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혼란에 빠진 연지는 그 시점에서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리고 서둘러 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을 잠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뭔가 끼적거리는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연지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황에서 문자가 또다시 울리는데 울리는 핸드폰은 그녀가 떨어뜨린 그 낡은 핸드폰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의 방에서 울리고 있었다. 연지가 빙판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방을 둘러보았을 때 침대 옆에서 이번에는 다른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다. 그녀가 산에서 떨어뜨렸던 그 핸드폰이었다. 핸드폰은 긴장감이 감도는 방에서 홀로 그 어두운 빛을 내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기까지 몇 분을 고민해야 했다. 마침내 핸드폰을 열어볼 용기를 낸 순간 화면에는 어두운 숲속에서 누군가 숨어 있는 듯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 속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듯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공포에 질린 연지는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다시 내던졌다. 그리고는 충격에 빠져 밤새 한잠도 못 이루고 아침을 맞았다. 어둠과 함께 사라졌던 핸드폰은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방 안바닥에서 먼지 쌓인 것처럼 흔적까지 사라져버렸고 연지는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 후로도 연지는 끊임없이 그녀를 뒤쫓는 정체 모를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그녀가 다시는 그 밤의 공포를 마주할 수 있을지, 그날의 미스터리가 풀릴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밤의 길 위에서 연지는 자신을 향해 오는 어둠을 느끼며 조용히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파트는 1970년대 지어진 건물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곳곳이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수지는 얼마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수지는 처음 이사 온 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낡은 건 당연했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위층에서 나는 발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소리는 벽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바닥 아래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피곤한 몸 탓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한겨울의 찬바람처럼 가늘고 긴 소리, 그리고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것 같은 깊고 무거운 소리.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수면 부족으로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낯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어쩐지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슬픈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나를 도와줘 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눈을 뜬 수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꿈의 내용이 이상하게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 소녀는 매일 밤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녀에게 나를 도와줘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꿈속 복도를 수없이 걸었고 매번 그 소녀 앞에 다다르면 눈을 뜨곤 했습니다. 결국 수지는 그 소녀가 그녀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의 역사를 조사하던 중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이곳에는 작은 고아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에서 한 소녀가 사라졌다는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끝내 소녀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과거의 신문기사와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파트 관리인으로부터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지하실에 그 소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고아원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수지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고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지하실 구석에서 그녀는 낡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꿈에서 본 그 문이었습니다. 다가가서 문을 열었지만 안에는 역시나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목재 바닥을 밟으며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동안 꿈에서 보았던 소녀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소녀의 표정은 슬픈 듯 했지만 이제는 어딘가 해방된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물었고 소녀는 수진의 손을 잡고 과거 이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아원에서 소녀는 계속해서 고통받다 결국 외로움 속에 사라졌고 아무도 그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소녀의 영혼은 이곳을 떠돌며 자신을 이해하고 기억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소녀의 이야기를 전국에 알렸고 소녀의 사건은 다시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녀의 영혼은 마침내 안식을 찾았고 아파트의 이상한 소리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지는 짐을 꾸려 아파트를 떠나며 생명을 다해 저를 찾고 기억해 주었던 소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아파트에는 밤마다 속삭임이 들린다는 소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모를 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대학 시험이 끝나고 여름 방학이 시작될 무렵 친구들과 나는 시원한 계곡이 있는 산속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예상보다 소요 시간이 길어져 해가 저물어 가을 즈음에야 펜션에 도착할 수 있었다. 펜션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2층 건물로 주변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어둠 속에 서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바로 저녁 준비를 하기로 했다. 음식을 준비하며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웃음을 터뜨리다 보면 피로도 어느새 사라지는 듯했다. 그때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여기 귀신 나온대 라며 겁을 주기 시작했다. 물론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누가 더 무서운 이야기를 잘 하나 경연을 벌였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펜션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여 숲길을 걷는데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 서약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가만히 귀 기울이니 분명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불안한 미소를 띄었다. 그냥 돌아가자. 한 친구가 짧게 말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에 서둘러 펜션으로 돌아왔다. 펜션에 돌아와서도 기분은 찝찝했다. 문득 창밖을 내다봤을 때 숲 사이로 희미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착각에 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뭐야? 왜 그래? 친구들이 놀라 물었고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착각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소름이 나를 감쌌다. 잠자리에 들기 전 친구들과 방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모두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다.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그런데
그 소리에 섞여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낮은 음성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다. 계속해서 그 소리는 가까워지는 듯했고 나와 친구들은 다시 한번 불안을 느꼈다. 어느새 모두가 침대에 일어나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고 결국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기로 했다. 창문을 여는 순간 바람이 한꺼번에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와 함께 소리도 더 크게 들려왔다. 도와줘. 우린 모두 숨을 죽였다. 누군가가 분명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자. 나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우리는 휴대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일단 나와 주변 지역을 살펴보겠다고 했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고지여, 경찰이 도착했고 우리는 일행과 함께 숲으로 향했다. 숲길은 어두웠고 아직도 그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이내 경찰의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숲속의 정체불명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헝클어진 머리와 상처투성이 몸을 가진 한 여자가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실종된 지 몇 달 된 산악 등반가였다. 그녀는 사고로 길을 잃고 홀로 숲속을 헤매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를 무사히 경찰차에 태워보냈고 그날 밤은 그렇게 끝이 났다. 되돌아보면 그 울부짖는 소리와 그림자는 우리의 상상이 아니었다. 다행히 우리는 그녀를 도울 수 있었지만 만약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다면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 이후로도 여름밤의 숲속을 지날 때면 가끔씩 그날의 일이 떠오르곤 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디에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기운이 느껴진다. 이제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기에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